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희상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제1파트에서는 독일의 음악사 그리고 윤희상 씨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그리고 음악적인 사상, 요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일의 음악사인데요.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일의 음악사, 특히 현대 음악사에서 윤희상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쭉 내려오는 독일의 음악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독일의 음악사에서 윤희상 씨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가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세 시대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는 음료 시인의 예술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에는 프랑스가 약간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말경이 되면서 트루바두르가 쇠퇴가 되고 독일의 미네징거가 성행을 하면서 독일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16세기 프랑드르 악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기 제작이나 기악 음악의 독자적인 개척이 일어났고 사회적으로는 봉건제가 좀 쇠퇴를 하고 상공자들의 동업조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이스터징을 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독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인리히 시츠가 나타나서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는 이제 우리가 자주 음악을 대하는 시대죠. 북스테후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텔레만 그리고 바흐, 핸델에 의해서 바로크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시대가 클래식인데요. 클래식이란 말이 이제 라틴어로 최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클래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전체 그 고전 음악의 대명사처럼 클래식 음악이 쓰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클래식식입니다. 바로크 다음에 오는 시기를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거의 음악적인 게 거의 완성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 음악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화의 막파, 슈타미치를 중심으로 하는 만화의 악파에서 시작을 해서 글룩, 그다음에 바하의 아들들이 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바하보다는 바하의 아들들이 더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유명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비인의 3인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고전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우선 초기 낭만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베버, 슈베르트가 여기 속하고요. 중기 낭만주의, 고낭만주의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맨델스존, 쇼팽, 슈만. 제가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출신들 작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낭만주의에 와서는 바그너, 요한 스트라우스, 마를러, 브루크너 이런 사람들이 속하고 신고전주의는 브라함스, 신데미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건 시대적으로는 낭만주의에 속하는데 음악적인 경향은 고전주의를 쫓아갔다 그래서 아마 브라함스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신고전주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의 근현대음악에 와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쇤베르크,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 이 세 사람을 또 신비엔나 3인방이라고 그러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고전주의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쇤베르크,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죠. 그리고 카롤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윤희상 씨가 독일 가서 활동을 하면서 윤희상 씨가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리게티 제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윤숙 씨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칼 하인츠 스톡하우젠 있고, 우리나라 강석희 선생님 계시고, 진은숙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 음악가로서의 그런 세계적인 명성은 강석희 선생님은 윤희상 선생님이나 진은숙 씨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런 계보로 봐서는 윤희상 씨한테서 강석희 씨가 배우고, 또 진은숙 씨가 강석희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윤희상 선생과 진은숙 씨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의 음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정말 그 현대 음악은 윤희상 씨하고 진은숙 씨가 뭐 세계를 이끈다고 이렇게 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상 씨가 지내던 시대는 정말 아주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을 맞고 분단기,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6.28 선언, 11.6, 12.12, 5.18 민주화운동. 우리나라의 아주 그 전 시기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격변기에 항상 깊이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음악가로서도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직접 행동으로 참여를 했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단계를 대개 한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제 1단계는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한 26세경 1943년까지인데요. 대개 이때는 이제 음악 자체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 추구의 시기고, 아동기에는 뭐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유학 또는 노장사상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음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토속문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불교 문화를 다 체험할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전통적인 악과 민악,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악이죠. 그리고 이제 또 충무라는 데가 교류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악의 경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음악적 재능이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고 할 때도 음악 선생님의 기록을 보면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능동적 학습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어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1917년 9월 17일 태어났는데, 고향은 태어난 데는 산청군 덕산리입니다. 근데 이제 1920년 3살 때 통영으로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통영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영이 이제 고향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태어난 곳은 산청군이고, 지금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통영을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반일적인 그런 양반 출신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고, 어장도 실패를 하고 가구 공장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걷어치우고 시나 짓고 뭐 놀이나 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마 두 번째 부인을 얻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윤희상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두 번째 부인은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었죠. 그래서 첫 부인에 입적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5세경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한학 공부를 했습니다. 호상 서재라는 데 다녔는데요. 저게 아마 이충무공 10대 손 이규석 그 후손이 통제사를 했는데 그때 만든 서당이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공자, 노장사상 공부를 아주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고요. 1926년에는 통영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당도 다니고 산미와 풍금을 배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상가에서 아주 특수한 수제로 두뇌가 뛰어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13살 때 작곡가의 꿈을 갖게 됩니다.
참 어린 나이죠. 근데 아마 그때 라벨의 현악사중주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곡이죠. 그죠? 저건 뭐 아주 힘든 곡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런 그 음악을 듣는 이런 능력도 아주 좀 타고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곡에 매혹이 돼가지고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최호영이라는 사람이 도쿄의 동양음악학교를 나왔는데 프란츠 에케르트의 제자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년 동안 배우고 주로 화성학 중심으로 해서 레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직접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음악 공부만 하면 못 보내주겠고 가서 상업학교까지 같이 진학을 하면 보내주겠다 이러셔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사카 상업학교 다니면서 음악학원을 동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에서 첼로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37년도에는 첫 동요집도 출판을 하고 통영사립학교에서 화양학원에서 교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1940년에 다시 일본 유학 갈 계획을 세웁니다. 동경 유학을 계획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케노 우치 도모치로라는 그런 사람이 그 음악가가 일본 최초로 파리 국립음악원을 수료했다는 이런 이제 또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또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악 이론도 공부하고 작곡 공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41년도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이 드니까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까지가 되게 1단계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음악의 뜻을 품고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2단계는 1943년에서 해방 전까지인데요. 민족운동기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제 하에 있으니까 민족운동에 투신을 하고 민족주의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시기는 음악 활동보다는 정치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를 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통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이기도 하고 3.1 운동도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하고 예술인의 그런 활발한 민족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서클도 만들고 실제로 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터뜨리기도 하고 만드는 법도 공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가택 수색을 당하는데 폭탄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우리나라 가곡의 악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온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옥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약 2년 동안을 저렇게 이제 민족 운동, 정치 활동을 주로 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3단계는 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1953년까지를 대개 이제 이렇게 3단계로 잡는데 이제 특징으로는 현실 참여이라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좀 복잡한 시기였죠. 그죠? 혼란한 그런 시기였는데 계몽운동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현실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아이들이 있으니까 고아원들이 있으니까 자원을 해가지고 고아원 원장도 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시 작곡가 또 6.25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전시 작곡가 협회도 만들고 이런 걸 참 열심히 해요. 협회 만들고 이러는 걸. 그 다음에 이제 교가도 많이 만듭니다. 동요도 만들고 교과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화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아동 교육에도 힘을 쓰고 연극, 한글 학습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계몽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의 가곡집 달물이라는 가곡집을 1950년에 출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그네 달물이 나그네 고풍상 이런 노래가 들어가 있고 저게 이제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폭탄 사건 이런 걸로 해서 8월에 서울로 갔다가 도피 중에 이제 해방이 됐죠. 그 후에 통영 공립고등학교의 교사로 지내면서
또 통영문화협회를 45년대 설립을 하죠. 그때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유치한 김춘수, 김상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작곡가 정윤주도 같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한글 강습회, 시민 강좌, 연극 공연, 그다음에 초등 교원을 위한 정서교육 강습회, 뭐 농촌 계몽 대순례 훈련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위가 이제 유치한 그 시인의 시집이고 아래가 김춘수 시인입니다. 교과를 열심히 작곡을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다 필요하다 그러면 교과를 다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가사는 유치한의 시를 가지고 했고요. 또 고아원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냈고 1947년도에는 통영 현악사중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분이서 활동도 좀 했고 또 통영 국립여자고등학교에 음악교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폐혈액에 걸려서 약간 입원을 했었는데 올해 9월에 이수자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되죠. 결혼합니다. 이분이 국어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영여자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동안에 음악을 가르치면서 50년도에 이제 결혼을 국어교사로 있었던 이수자님과 결혼을 하고 그러자 이제 또 유교가 발발을 하고 첫 딸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부산대학 대학교에서는 서양음악사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또 전시작곡가협회를 창설을 해서 회원 활동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곡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료도 여러분들 동료 작가들하고 동료도 같이 만들고 또 그 김명일이라는 분하고는 함께 문교부 검인정을 받아가지고 전시 초등학교 노래책 소년 김하대라는 거 이런 걸 해서 노래책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능동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1년부터 53년까지는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지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또 다 학교가 6.25 때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죠. 그죠? 서울대학교 모든 대학들이. 그래서 거기 서울대학교 가서 예술학부에서 강의도 하고 덕성여대 출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평론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단계는 1953년부터 56년까지 유학 가시기 전까지죠. 그 시기는 다시 음악가로의 귀향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음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음악으로 되돌아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53년도에는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유학 전까지 공부를 하고 실내악 작품들을 만들어서 초연도 하고요. 또 한국 작곡가 협회를 만들어서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대학에서 작곡 지도도 하고 음악 비평 그러면서 나중에는 문화상을 받고 그다음 작곡가로서 한국악단에 직류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와서 여러 대학에서 작곡도 교육을 하고 실력극 작곡도 하고 그 이듬해 이제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작곡가연맹의 상임위원으로 선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954년도에는 한국작곡가협회 음악회에서 제1차 작품 발표를 하는데 현악사중주곡 1번을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지방에서 열리는 예술제, 경주예술제, 그다음 진주예술제 여기에 이제 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악계구상의 제문제라는 그런 글을 쓰는데 자기의 일생 동안의 계획을 정리를 하는 이런 글도 쓰고요. 그다음에 1956년 4월 달에는 제5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작곡했던 현악 4중주곡 1번하고 피아노 3중주곡 그 두 곡이 문화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6년 6월 달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음악 사상관을 정리를 하면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선 한국 음악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성악계가 너무 활동이 적은데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일반 대중하고의 접촉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물론 이제 음악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음악 발달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서양 음악의 수입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미 서양에서는 1920년도에 무조음악 12음기법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또 1950년대에는 음열음악이나 우연음악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현대음악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빨리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양악에 너무 지나친 수준은 벗어나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양악의 효과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결국 저걸 나중에 실천을 하거든요. 하는 거니까 아마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1956년도에 유럽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고를 했을 때 그 기록을 보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음악의 풍부한 전통 음악을 그저 영삼아 듣고 지내는 이런 자세였는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 비로소 우리나라 음악, 전통 음악 속에 숨겨진 보배를 깨닫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와서야 우리의 전통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서양 음악과 보다 충실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그죠? 한국을 떠나니까 우리의 음악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제대로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윤상 씨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많은 말씀도 하고 글도 있었는데 이 문장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뻔하죠. 그죠? 지구를 볼 수 있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주에 가야 지구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기의 말씀이 굉장히 충실하게 실천이 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영을 그리워하는 거, 통영의 저런 그 자연 환경, 이런 게 초기에 작곡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작곡한 것들은 이제 저런 것들입니다. 가곡도 작곡을 하고, 가곡집도 냈죠. 그죠? 그리고 기악곡으로는 첼로 소나타 1번, 피아노 3중주곡, 현악 4중주곡 1번, 기악곡을 작곡을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떠나게 됩니다. 필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글도 많이 그 잡지에, 음악 잡지에, 그 다음에 신문에 음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글들이 많은데, 최근까지도 새로 발굴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고, 문필력도 상당히 갖춘 그런 음악가이신 것 같습니다.